빗방울이 쏟아지는 가을날, 한 남자가 비석 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아빠 약속 지켰어. 나 1등 했어. 10살 남짓한 소녀가 낡은 상장을 움켜쥔 채 무덤을 끌어안고 오열하고 있었습니다. 야, 너 누구냐? 대한민국 굴지의 건설회사 회장 강준혁. 그가 죽은 아들의 묘 앞에서 낯선 소녀를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놀란 소녀가 도망치듯 사라진 자리에는 낡은 사진 한 장만이 남겨져 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죽은 자신의 아들이 어린 여자아이와 손을 잡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기일에 찾아온 이 소녀는 누구일까요? 그리고 이들 사이에 숨겨진 비밀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놀라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5월의 흐린 하늘 아래 굵은 빗방울들이 대지를 적시고 있었습니다. 검은 우산을 든 한 남자가 추모공원 VIP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평소라면 수행 비서들이 따라붙었겠지만 오늘만큼은 모든 이들을 물리치고 홀로 왔습니다. 남자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사랑하는 아들 강민우라고 새겨진 검은 화강암 비석 앞이었습니다. 누가 왔다 갔나? 비석 주변을 살피던 남자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누군가 다녀간 흔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석 뒤편 덤불 속에서 작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소리를 죽이고 다가가 보니 10살 남짓한 여자아이가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비에 젖지 않게 비닐봉지로 꽁꽁 싼 무언가를 품에 꼭 안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이가 비닐봉지에서 낡은 상장을 꺼내더니 비석 앞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아빠, 나 약속대로 1등 했어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비석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상장도 받아왔어요. 아빠가 좋아하실 것 같아서. 아이는 정성스럽게 상장을 비석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남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죽은 아들을 아빠라고 부르는 아이의 말에 충격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야, 너 누구냐? 남자가 성큼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이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무서운 인상의 남자가 자신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을 아빠라고 부르는 게 어떻게 된 일이냐? 남자의 매서운 눈빛에 아이는 얼른 상장을 품에 숨겼습니다. 아, 아빠 아니에요. 아이가 고개를 흔들며 말을 바꿨습니다. 민우 아저씨예요. 그냥 아저씨예요. 아이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마치 누군가와 비밀 약속이라도 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남자가 한 걸음 더 다가가려 하는데 멀리서 차량 경적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아야, 어디 있어? 고아원 승합차에서 누군가 아이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아이는 황급히 몸을 일으켜 빗속으로 뛰어갔습니다. 그 바람에 품에 안고 있던 낡은 수첩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아! 남자가 소리쳤지만 아이는 이미 승합차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주워들었습니다. 수첩을 펼치자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들 민우의 필체로 적힌 글씨가 선명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아빠가 없어도 우리 딸은 씩씩하게 자라야 해. 그 아래에는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민우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남자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아들에게 딸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남자는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 실장, 당장 여기서 도망간 아이가 탄 차량 번호 추적해.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민우 녀석의 과거 행적을 1분 1초까지 다시 조사해. 당장.
전화를 끊고 다시 수첩을 들여다본 남자. 아까 그 아이가 아빠라고 불렀다가 황급히 아저씨라고 고쳐 말했던 모습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민우야, 너 아비한테 뭘 숨겼던 거냐? 남자의 주먹이 꽉 쥐어졌습니다. 아들이 생전에 자신에게 무언가 중요한 것을 숨기려 했다는 직감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빗줄기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최 실장이 다급히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회장님, 확인됐습니다. 말해봐. 해당 차량은 천사보육원 소속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이름은 이수아. 부모 정보가 없는 무연고 아동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습니다. 천사보육원이라고. 네, 회장님.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시겠습니까? 남자는 비석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걸 파헤쳐. 그 아이가 진짜 민우이. 말끝을 흐린 채 남자는 빗속을 뚫고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 안의 수첩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회색 구름이 하늘을 뒤덮은 가운데 검은색 벤츠 한 대가 천사보육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낡은 철문에는 사랑으로 키우는 천사보육원이라는 간판이 비바람에 바래져 있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강준혁이 최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나는 후원자로 들어간다. 너는 밖에서 대기하고 있어. 회장님,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걱정 마. 고아원에서 뭔 일이 생기겠어? 준혁은 정장 재킷을 가다듬고 보육원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퀴퀴한 냄새와 함께 오래된 리놀륨 바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머리를 단정하게 올린 그녀의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박수연 원장입니다. 정말 영광입니다. 강 회장님. 박 원장은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아, 예. 후원에 관심이 있어서 왔습니다. 준혁이 담담하게 대답하자 박 원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원장실로 모시겠습니다. 원장실로 향하는 복도를 지나면서 준혁은 주변을 살폈습니다. 벽지는 곳곳이 떨어져 나가 있었고 형광등 몇 개는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차 한 잔 드시죠? 우리 아이들이 직접 따온 꿀을 넣어드릴게요. 박 원장이 정성스럽게 차를 우려내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우리 보육원에는 현재 45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모두 부모 없는 불쌍한 아이들이지만 저희가 친부모처럼 사랑으로 키우고 있답니다. 준혁은 차 잔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설을 한번 둘러봐도 될까요? 물론이죠.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박 원장이 앞장서며 복도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준혁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묘소에서 만난 그 아이 수아를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쪽은 아이들 방이고요. 이쪽은 공부방입니다. 박 원장이 친절하게 설명하는 동안 준혁의 시선은 복도 끝 세탁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작은 인형이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깐만요. 준혁이 세탁실 쪽으로 걸어가자 박 원장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아, 거기는 별로 볼 게. 세탁실 문 앞에 도착한 준혁의 눈에 들어온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낡은 체육복을 입은 수아가 찬 수돗물에 고무장갑도 끼지 않은 채 식판을 닦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은 차가운 물 때문에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너. 준혁의 목소리에 수아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침에 묘소에서 만났던 그 무서운 아저씨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수아가 겁에 질린 채 인사했습니다. 준혁이 수아에게 다가가자 아이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그때 준혁의 눈에 수아의 팔목에 있는 시퍼런 멍 자국이 포착됐습니다. 이게 뭐냐? 준혁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아가 소매로 팔목을 가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수아야, 왜 여기서 설거지를 하고 있어? 다른 아이들은 공부 시간이라서 저는 벌을 받고 있어요. 수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준혁이 박 원장을 돌아봤습니다. 박 원장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게 수아가 말을 안 들어서 잠깐. 아까 묘소에서는 왜 아빠라고 했냐? 준혁이 수아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수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민우 아저씨가 밖에서는 절대 아빠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할아버지가 알면 혼난다고 했어요. 수아의 말이 끝나자마자 준혁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두려워해서 손녀를 숨겼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민우 아저씨는 할아버지가 무서운 분이 아니라고 했어요. 그냥 표현을 못하시는 분이라고. 수아의 순수한 말에 준혁의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박 원장이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수아야, 어른들께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고 했지. 박 원장이 수아의 어깨를 거칠게 잡아당기자 아이가 아파하며 몸을 움츠렸습니다. 손때. 준혁의 목소리에 얼음이 깔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버릇이 없어서. 이 아이가 몇 살이냐? 10살입니다. 10살짜리가 왜 설거지를 하고 있어? 박 원장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기색이 스쳤습니다. 그게 인성교육의 일환으로. 인성교육? 준혁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민우 씨가 사실 생전에 저를 믿고 맡긴 소중한 아이입니다. 제가 친엄마처럼 사랑으로 키우고 있어요. 박 원장이 뻔뻔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준혁은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아이의 눈망울에서 죽은 아내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 아이의 개인 후원자가 되고 싶습니다. 네. 월 1천만 원씩 후원하겠습니다. 대신 이 아이를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권리를 주세요. 박 원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월 1천만 원이요? 조건은 이 아이가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이죠.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 원장이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은 명함을 꺼내 박 원장에게 건넸습니다. 내일 제 비서가 계약서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준혁이 수아를 마지막으로 바라보고 돌아서려 할 때 수아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아저씨. 응? 진짜 민우 아빠의 할아버지세요? 준혁의 목이 막혔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그럼 제 진짜 할아버지세요? 준혁은 대답 대신 수아의 머리를 한번 쓰다듬고 돌아섰습니다. 차에 오른 준혁이 최 실장에게 지시했습니다. 박수연 원장 뒷조사해. 보육원 운영 실태부터 개인 재산까지 모든 걸 파헤쳐.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아와 나의 유전자 검사 준비해. 은밀하게. 차가 보육원을 떠나는 동안 준혁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 왜 그토록 이 아이에게 집착했는지 이제 알 것 같았습니다. 한편 준혁이 떠나자마자 박 원장은 수아를 원장실로 불렀습니다. 야, 이수아. 수아가 떨리는 발걸음으로 원장실에 들어섰습니다. 회장한테 무슨 쓸데없는 소리를 짓거렸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거짓말하지 마. 민우 얘기했지? 박 원장이 수아가 아끼는 상장을 책상에서 꺼냈습니다. 이것도 민우한테 받은 거지? 아니에요. 제가 받은 거예요. 이런 쓸데없는 것 때문에 말썽이야. 박 원장이 상장을 찢어버리자 수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음에 또 쓸데없는 소리 하면 더 심하게 벌 줄 알아.
수아는 찢어진 상장 조각들을 주우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진짜 할아버지를 만났다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뒤밤 거센 비바람이 천사 보육원의 낡은 창문들을 두들겼습니다. 박 원장의 학대와 찢어진 상장의 충격을 견디지 못한 수아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곳에서 하루라도 더 있을 수 없었습니다. 수아는 민우가 선물해준 낡은 가방에 몇 벌 안 되는 옷가지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찢어진 상장 조각들을 조심스럽게 주워 담았습니다. 민우 아빠 할아버지한테 가고 싶어요. 수아가 작게 중얼거리며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복도는 컴컴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잠든 시간이었습니다. 수아는 맨발로 살금살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 하나하나가 삐걱거릴 때마다 가슴이 쿵쾅쿵쾅 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지나 뒷마당으로 나온 수아는 높은 담장을 올려다봤습니다. 평소에는 너물 엄두도 못 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용기를 내자. 수아가 자신을 다독이며 담장에 매달렸습니다. 비에 젖은 담장은 미끄러웠지만 수아는 필사적으로 기어 올랐습니다. 손가락이 아프고 무릎이 까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담장 위에 올라선 수아는 반대편을 내려다봤습니다. 무서워도 해야 해. 수아가 눈을 꽉 감고 뛰어내렸습니다. 쿵! 바닥에 떨어진 수아가 아픈 무릎을 부여잡았습니다. 아야! 하지만 곧 일어나 어두운 국도로 뛰어나갔습니다. 빗줄기가 거세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차들이 지나갈 때마다 헤드라이트 불빛이 수아를 비쳤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갈 곳을 찾지 못한 수아는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터벅터벅 걸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한 탓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배고파. 수아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할아버지 집은 어디에 있을까? 수아가 중얼거리며 계속 걸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다른 1시간이 지나자 수아의 몸이 한계에 달했습니다. 어지러워. 수아가 비틀거리며 중심을 잃었습니다. 그때 맞은편에서 대형 트럭이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트럭 운전사는 폭우 때문에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쾅! 트럭 운전사가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수아는 이미 아스팔트 위에 쓰러진 뒤였습니다. 어떡하지? 사람이다. 운전사가 다급하게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하지만 수아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보육원 근처에서 잠복하고 있던 최 실장의 부하 직원들이 사고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실장님, 큰일 났습니다. 차 안에서 망원경으로 지켜보던 직원이 다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수아가 보육원을 탈출했는데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뭐라고? 당장 현장으로 가. 전화를 받은 최 실장이 즉시 현장으로 달려왔습니다. 부하 직원들은 의식을 잃은 수아를 조심스럽게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질주했습니다. 빨리, 더 빨리. 차 안에서 수아의 맥박을 확인하던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맥박이 약해지고 있습니다. 회장님께 즉시 연락드려. 서울 시내 고급 호텔 회의실에서는 준혁이 중요한 해외 투자자들과 미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의 수익성은 준혁이 설명하던 중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평상시라면 받지 않았을 텐데 최 실장의 긴급 전화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준혁이 전화를 받자 최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수아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지금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야? 보육원을 탈출하다가 교통사고를.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준혁이 의자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회의는 중단한다. 회장님, 그런데 투자자들이 다 취소. 당장 병원으로 간다. 투자자들이 당황해하는 가운데 준혁은 사색이 되어 회의실을 뛰쳐나갔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준혁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아이만은 살려달라. 준혁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내가 너무 늦게 찾아간 탓이야. 하루라도 빨리 데려왔어야 했는데. 차가 빨간 불에 걸릴 때마다 준혁은 조바심을 냈습니다. 더 빨리 갈 수 없어? 죄송합니다. 최대한 빨리 가고 있습니다. 30분 후 드디어 병원에 도착한 준혁을 응급의학과 의사가 맞았습니다. 보호자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아이 상태가 심각합니다.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머리와 복부에 외상이 있고 과다 출혈로 인해 긴급 수혈이 필요한데 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문제는 아이의 혈액형이 RH-AB형이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매우 희귀한 혈액형이어서 혈액 수급이 어렵습니다. 전국에서 찾고 있지만 그 말을 들은 준혁이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내 피를 뽑아서 써요. 혈액형이 맞으시는지 먼저 확인해야. 나도 RH-AB형입니다. 내 아들도 그랬어요. 의사가 깜짝 놀라며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다면 당장 검사해 보세요. 급히 실시한 혈액형 검사 결과 준혁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말 신기한 우연이네요. 즉시 수혈을 시작하겠습니다. 수술실로 들어간 준혁은 수아 옆 침대에 누워 수혈을 시작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수아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준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늦었구나. 미안하다. 준혁이 수아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할아버지 피가 들어가면 튼튼해질 거야. 수혈이 진행되는 동안 담당 간호사가 놀라운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의사 선생님, 이상합니다. 뭐가? 혈액 적합성이 완벽해요. 거부 반응이 전혀 없어요. 수혈이 끝난 뒤 담당 의사가 준혁에게 놀라운 소견을 전했습니다. 정말 신기합니다. 뭐가요? 친족 간 수혈이 의심될 정도로 거부 반응이 전혀 없습니다. 마치 같은 핏줄인 것처럼. 준혁의 심장이 쿵쾅쿵쾅 거렸습니다. 순간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았습니다. 최 실장, 복도에서 기다리던 최 실장이 급히 뛰어왔습니다. 예, 회장님. 당장 유전자 검사를 의뢰해. 수아와 나이.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정말로. 알겠습니다. 즉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수아의 모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최 실장이 봉투를 들고 중환자실로 왔습니다. 회장님, 결과가 나왔습니다. 준혁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서류를 꺼내보는 순간 준혁의 세상이 뒤바뀌었습니다. 친족관계 99.99% 성립. 선명한 글자가 준혁의 눈앞에서 춤췄습니다. 아, 준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종이를 구겨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정말 내 손녀구나. 준혁이 오열했습니다. 민우야, 너는 왜 말하지 않았느냐? 최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준혁이 눈물을 닦으며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할아버지가 되는 거야. 준혁은 중환자실 유리창에 손을 대고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하다. 할아버지가 너무 늦게 알아봤다. 준혁의 목소리에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우야, 아비가 너와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병원 복도에 준혁의 다짐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모든 걸 책임질 거야. 일주일이 지나고 수아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하얀 병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던 수아의 시선이 옆에 앉아 있는 준혁과 마주쳤습니다. 할아버지. 수아의 약한 목소리에 준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수아야, 정신이 드니? 여기가 어디예요? 수아가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깨끗한 병실과 꽃다발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이다. 너 사고가 났어. 사고요? 수아가 기억을 떠듬었습니다. 보육원을 탈출하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맞다, 저 도망쳤는데. 준혁의 얼굴에 안쓰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왜 그런 위험한 일을 했니? 박 원장이 너무 무서워서 할아버지한테 가고 싶었어요. 수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는 왜 여기 계세요? 준혁의 목이 맸습니다. 너 내 손녀니까. 수아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정말요? 정말 제가 할아버지 손녀예요? 정말이야. 검사까지 다 했어. 준혁이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진짜 가족이라는 증명서야. 수아의 눈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럼 이제 할아버지라고 불러도 돼요? 그럼 내가 내 진짜 할아버지란다. 할아버지. 수아가 준혁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때 최 실장이 서류를 들고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뭐가 끝났다는 거예요? 수아가 궁금해하자 준혁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수연 원장을 경찰에 넘겼어. 정말요? 그래. 아동학대랑 후원금 횡령 혐의로 체포됐어. 수아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이제 보육원에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물론이지. 내 법적 후견인도 내가 됐고. 준혁이 다른 서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집에서 살 거야. 할아버지 집이요?